네, 김효진 연구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아주 뭐 인사이트가 좋으시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또 해주고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와, 조금 전에 이제 네. 22개가 나왔는데 네. 그 22군의 식당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네. 보통 이제 100g에 1유로 정도는 먹을 수가 있어요. 직원이랑 따라가면은. 네. 저는 보통 가면 1000g 정도 먹거든요. 네. 그래서 이만큼 먹는데 10유로. 그래서 지금 또 배고프네요, 또. 또. 저녁 시간이 되니까 뭐 그러실 수 있는데요. 네. 끝나고 뭐 저랑 맛있는 거 드시죠. 좋습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심층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와주신 분은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가치 어서 투자의 오십시오. 전설. 예, 전설 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좋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들을 수 있는 자리면 좋겠고요. 네. 질문도 궁금한 것들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요즘에 이제 뭐 채권 시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매크로 환경이 참 좋지 않습니다. 네. 뭐 대외적으로 뭐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외국이야 당연히 지금 뭐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럽 문제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가치 문제도 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갑자기 뭐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뭐 채권의 어떤 시장의 네. 문제도 네. 터지고 있고요. 뭐 어떻게 개괄적으로 좀 보시는지요? 시장에 대해서요. 네.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한 20년 투자를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손실이 난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손실이 났었고 네.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었는데 네. 사실 이제 올해가 뭐 아직까지는 약간 손실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뭐 손실로 아마 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만큼 좀 시장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을 뭐 저희가 2020년 코로나 이후의 시장을 뭐 초등학교 산수 푸는 정도라고 보면 2021년은 좀 더 어려워지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어려워져서 뭐 수학 실력의 정석 정도 푸는 뭐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하여튼 점점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데 매크로를 보시긴 보시나요? 왜냐면 피터 린치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 나는 이제 1년 동안에 매크로 15분 보는데 그 중에 네. 14분은 낭비다. 이런 말을 맞습니다. 한 것 네.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저도 피터 린치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저 자신이 뭐 하여튼 매크로를 거의 안 보는 편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랑 금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안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매크로를 안 본다는 얘기는 매크로를 전망하거나 예측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이제 그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진이 발생을 하면 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금리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언제 멈추고 얼마나 오를지 뭐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는 저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내 투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네. 영향을 받습니까? 만약 계속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른다 하면은 어떤 네. 영향을 받으시나요? 사실 이제 그 금리랑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워렌 버핏도 이제 거시경제를 잘 안 보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뭐 자주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거다 예측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금리랑 인플레이션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도 사실은 그런 워렌 버핏이나 뭐 투자 대가들이 이미 했던 얘기를 제가 이제 좀 다시 드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금리를 보면 금리가 이제 워렌 버핏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중력과 같아서 네. 모든 자산을 끌어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중력이 끌어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에도 그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고 아시겠지만 가치 투자라는 게 어떤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캐시플로우를 다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캐시플로우를 적절한 금리로 할인을 해서 그렇죠. 가치를 구하고 그 가치보다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의 가장 그 핵심이
어떤 미래 캐시플로우를 잘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워렌 버핏은 뭐 10년, 20년 후에 기업 실적까지를 다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예측은 하기가 힘들어서 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향후의 미래 이익을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적절한 금리로 할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예를 들면은 기업의 미래 실적이라는 거는 결국 기업이 이제 벌어들일 돈인데 모든 기업이 100% 다 자기 자본으로만 뭐 사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이제 차입을 통해서도 기업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차입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미래 그 나오게 될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하나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을 금리가 할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할인을 하게 되는데 그 할인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더 많이 할인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라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내가 투자한 기업에서 얻어들일 수익이 나한테는 이제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아까 다시 한번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순이익 자체도 줄어들고 현금 흐름도 줄어들고 그리고 할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기업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 내부에 현금 흐름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 기업들, 네, 뭐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뭐 전방 산업도 네. 좀 좋아지는 네. 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금리 인상기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자산이 많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른 문제가 하나 결부돼 있는데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지금 좀 굉장히 좀 부실한 편이어가지고요. 네. 이 네. 기업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 일반 주주들한테까지 흘러오지 않는 그러게. 게 이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인플레 시기에 그 현금이 굉장히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성과를 안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버넌스가 좀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성향이 높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네. 기업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나가시는데. 네. 예. 그 이제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그 아까 내가 투자한 기업의 미래 캐시플로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걸 이제 할인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게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싼 기업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네. 이제 그 얘기는 여러 자산군을 비교해서 가장 싼 기업을 아, 예.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가장 싼 자산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비교 대상 중에 이제 결국은 그 은행 예금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높은 데는 뭐 정기예금 금리가 뭐 5%대 한 네. 4% 중후반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그 얘기는 옛날에는 예를 들면 1년 전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3, 4%가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배당주 투자로 적합했는데 지금 은행 금리가 4.5%면 배당 수익률 3, 4% 나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네네, 거죠. 채권 금리가 이제 주식보다 더 주식이 채권보다 더 좋으려면 채권 금리보다 최소한 한 2배, 3배 이상 높아야지 그렇죠. 주식 주식 투자 수익률이 있으니까. 주식 투자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 금리가 뭐 4%대 중후반이면 주식 수익률은 뭐 최소한 뭐 9%대 뭐 이 정도 나와야 그나마 이제 좀 해볼 만한 거라서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제 금리가 주식 투자의 매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금리가 이제 중력이라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중력이 강화돼 가지고 네. 이제 주식도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중력이 이제 그 낮아지기 때문에 네, 네. 주식이 튀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연결선상에서 생각하자면 또 금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뭐 사실 그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네, 네. 어떻게 또 접근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이제 금리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이제 지금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보다 사실 더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면 70년대요? 예, 1970년대 네.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인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
1970 자료를 네. 네, 70년대 초에 74년에 인플레이션이 12%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80년대 초에 14%까지 올랐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기준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3%대였던 기준금리가 74년에 12%까지 올랐고 81년에 19%까지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 19%. 기준금리가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기준금리 19%. 네. 네, 지금 이제 네. 기준금리가 뭐 3% 4%대 올랐다고 네.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인데 네. 그때는 3%에서 뭐 14% 19%까지 올랐으니까 지금은 뭐 귀여운 수준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73년, 74년에 주식시장이 그 대공황 이후에 제일 큰 하락을 보였었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80년대 가장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 73, 4년보다 80년대 초가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기준금리도 뭐 그렇고 더 많이 올랐는데도 그때 주식 시장은 사실은 이제 그 70년대 초반보다는 좀 덜 빠졌거든요. 네. 아마 이제 시장이 뭐 적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뭐 그 70년대하고 얼마나 비슷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73, 4년하고 80년대 초반하고 틀렸듯이 지금도 이제 틀리리라고 보는데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한 글이 있는데요. 네. 그 버핏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어떤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 결국은 기업의 소유자 오너가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주식을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냥 한낱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가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주식을 사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업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뭐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근데 내 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입을 해서 남의 돈도 좀 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공장도 짓고 설비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 종업원도 고용하고 원재료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자본이 자산으로 바뀐 거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산을 만든 다음에 그 자산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이제 내가 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걸 텐데요.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을 이제 통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수익은 뭐가 될 거냐 하면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익이 내 수익이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 수익률은 내가 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내 돈하고 그 기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나의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기업으로 보면 ROE거든요. 네. ROE가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내가 그 기업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기업의 ROE랑 똑같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ROE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제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자산 중에는 뭐 원재료도 사야 되고 뭐 종업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가격들이 다 오르게 되는 그렇죠. 거죠. 종업원 인건비도 오르게 되고 원재료 비용도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일단 마진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는 뭐 그런 요인이 되고요. 이제 또 하나가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만큼 내가 이제 가격을 높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매출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매출하고 그 원가하고 차이가 또 좁혀지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하고 이익이 다 하락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서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ROE가 낮아지게 되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업의 ROE는 결국 내 수익률하고 마찬가지니까 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 나의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하고 금리가 이제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금리로 인해 가지고 타인 자본 쓰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할인율도 올라가게 돼서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금리가 합해지게 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초반에 그 연차 보고서에 쓴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도 본인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네. 그 ROE가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기업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맞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이 뭐가 있나요 한국에?
그런 기업들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꼭 물어보시면 네. 좀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제 조금 보면 네.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현금을 좀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서 네. 뭐 약간 거버넌스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그 이자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은 기업들 네. 중에 네. 네. ROE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낮춰지는 부분들에 인플레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뭐 네. 가격에 대한 뭐 원가 전가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또 강점을 가진 기업들 뭐 네. 그런 쪽으로 좀 소팅을 하는 접근 방법이 네. 결국 가치 투자하시는 쪽에 또 현재 같은 그런 네. 입장에서는 좀 하나의 또 툴이 아닐까 싶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랑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그 기업의 수익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 하락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주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선행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것보다 미래에 더 나빠질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미리 뭐 선반영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부안해동해서 뭐 또 팔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적당하게 빠져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측면이 있어서 맞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적정 가격보다 더 빠진 종목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도 물론 투자 대상이긴 하지만 이제 더 좋은 투자 대상은 강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ROE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기업들, 금리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좀 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여튼 가격 정가력, 가격 방어력이 있는 기업을 찾는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맨날 그 본인의 이제 샘플로 그냥 코카콜라라든지 뭐 시스캔디스 뭐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저도 이제 뭐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버핏이 그 시즈캔디를 투자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 1972년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된 게 73년이었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바로 이제 직전에 어떻게 보면 시즈캔디를 투자했는데 그 시즈캔디를 투자할 때도 버핏이 사실은 좀 많이 망설이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PBR가 엄청 비싸고 막 PBR이 그랬죠. 한 3배 정도의 투자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만큼 버핏조차도 그 당시에는 이 투자가 얼마나 좋은 투자일지를 곧 처음에 투자할 때는 잘 몰랐었던 거죠. 하여튼 이제 좀 많이 망설이다가 어떻게 투자를 했었던 건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성장 기업이 됐고 대박이 됐는데 사실은 뭐 어떤 기업이 그런 시즈캔디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될지를 뭐 제가 알 수 있으면 저도 뭐 나중에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텐데요. 네, 네. 하여튼 뭐 저도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그 가격 인상을 계속했던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보면 어떤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가격 인상을 해도 매출이 줄어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격 네. 인상을 했는데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가격 저항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가격 인상해도 이제 매출이 줄어들면 그렇죠. 그만큼 물량이 줄었다는 네, 얘기겠죠. 효과가 안 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그런 기업의 과거 그 행태들을 보면 어떤 기업이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방어가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는지 이걸 열심히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글쎄요 코카콜라 기업이 어떤 건지는 뭐 좀 각자 찾으셔야 되지 근데 않을까. 지금 보면은 뭐 금리 인상 기조는 아직도 좀 더 네.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다음 인플레가 지금 다소 이제 당장 꺾이기 좀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보면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기존에 이렇게 주식을 사서 조금 어렵게 수익률이 안 좋은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새롭게 지금 고민하는 분들은 지금 그냥 현금을 아직까지는 좀 더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자리에서 내가 뭘 사야겠다. 뭐 이걸 좀 고민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빠른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딱 맞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워런 버핏이 네. 시스캔디를 언제 인수했냐면 1972년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네. 인수를 했었는데요. 네. 워렌 버핏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즈캔디 인수권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워렌 버핏이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그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요. 네. 우리는 거시경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음. 거시경제 전망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72년 우리가 시즈캔디를 인수한 직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1973년 아랍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1차 석유 파동이 발생했고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정치가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1972년하고 그 이후에 1982년 동안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서 우대금리가 20%까지 도달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시경제 변수를 모두 내다봤다면 우리는 시즈캔디 인수를 포기하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지 언제 끝날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는 안목이 그래서 투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이제 피터 린치도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걸 예측해서 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실제 투자를 하는 그 기업의 그 투자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또 사실은 별개의 얘기라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뭐 투자를 뭐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좀 끝나갈 누그러지는 시점에 다시 진입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싼 기업을 찾고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하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기를 이겨내고 나서 다음에 다시 충분한 수익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네. 집중을 하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워렌 버핏을 좀 연구해 보면은 사실 미국에는 소위 그 우수한 기업 한마디로 네. 이제 캐시플로를 끝없이 올려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는 그거보다는 좀 싼 기업들 정말 이제 퍼와 PBR가 말도 안 되게 내려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보는데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 자체도 미국의 스테이트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만 한 거니까 그런 스테이트가 뭐 50몇 개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세계가 이마트를 우리나라에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한 7, 8년 계속 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뭐 수십 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훨씬 더 오랫동안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많이 좀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돼 있어서 우리나라 뭐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여튼 이제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그런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도 하지만 만약 이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되면 또 크게 우리나라 시장이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면 또 오히려 투자 기회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 보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에너지주를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에너지 관련된 주식에 대한 숏이 거의 탑이에요, 지금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워런 버핏이 하고 있는 에너지주를 길게 보고 계속 이제 분할로 계속 사고 있는 그런 포지션과 또 그쪽 시장에서의 또 숏 포지션은 에너지 쪽이 거의 탑으로까지 올라올 정도로 약간 경계를 하는 또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기본적인 것은 좀 길게 보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또 분할로 나누어서 산다는 원칙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과연 이제 그 산업이 길게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정말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방송 중에 누가 올려주셨는데 조미료 회사가 그런 비싼 거 아니냐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조미료 먹잖아요, 그죠? 네네네. 계속 그냥 먹죠. 뭐 우리가 인플레가 어떻든 금리가 어떻든 우리가 뭐 먹고 살면서 조미료 같은 것은 계속 먹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건데 그런 인사이트가 뭐 개인 투자자 사실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가치 투자 입장에서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뭐 섹터라든지 이런 게 뭐 개인적으로
대표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섹터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비슷하게 부합된다라고 보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네. 하여튼 이제 뭐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 뭐냐고 여쭤보신 거랑 이제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이제 뭐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가치 투자자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네. 접근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섹터나 어떤 산업이나 이런 걸 좋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산업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그거보다는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네. 이렇게 뭐 이 기업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하여튼 이제 이거는 뭐 종목은 아니지만 네. 하여튼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네. 그 임플란트 기업들이 정말 중국 시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미국, 유럽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 점유율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임플란트에 굉장히 큰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다나흐라든지 덴츠프라이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하고의 가격 경쟁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기업이 지금 뭐 투자할 만한 대상이라고는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글로벌하게 이렇게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는 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의료 기기 업체들 중에서 네. 그런 데뿐만 아니라 음. 또 뭐 엑스레이 기업이라든지 네. 또는 뭐 하여튼 관련된 기업 그 엑스레이 그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네. 경우에도 그렇게 글로벌하게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서요. 하여튼 뭐 잘 찾아보면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 네. 작가님은 임플란트 하셨어요? 임플란트요? 네. 아니요, 저 이빨 굉장히 건강한데요. 건강하십니까? 네네. 네, 저는 임플란트를 해봤어요. 아이고. 네. 네, 주식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임플란트를 하고 주식 때문에 나니까 이빨 뽑는 건 좀 그건 아니죠. 예, 아무리 제가 주식 때문에 경험을 하는 저 아플 것 사람이라도 같아요. 네. 주식하려고 이빨을 뽑겠습니까만 그 임플란트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네, 이게 어때요? 네.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브랜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켓쉐어가 딱 그 굉장히 먼저 마켓쉐어를 많이 장악하고 있는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뭐 치주대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브랜드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환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마켓쉐어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그 브랜드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톱 뭐 2, 3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을 네. 해야 되는군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마켓쉐어가 아주 높으면 네. 그 브랜드로 어떤 소비자들이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독점은 아니지만 과점 정도, 독과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시장이든 다른 시장에 가면서 교육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중국 나갈 때도 이 그쪽 현지 치과 의사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맞아요. 그거 맨날 교육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시술 관련된 교육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MS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비들이 좀 누워 있는 의료 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하기 위한 어떤 장비 같은 거 소모품까지 같이 나가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크게 이렇게 좀 뻗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제 하나의 뭐 예시로 이제 들어주신 네, 업종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그 사실 뭐 1974년에 왜 대하락장이 있었던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런 말 해준지 모르겠네요. 워렌 버핏이 그때 이제 성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렘에 간 것처럼 너무 기뻤다 이런 말을 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사실 한국 주식도 달러 베이스로는 거의 반토막됐고 원화 베이스로 30-40% 빠져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대표님도 어떻게 그때 워렌 버핏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하렘에 간 기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2020년 그 하락장은 사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푸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거나 다 사면 되니까요, 그죠? 네, 그때는 정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네, 네. 아무거나 찍어도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예를 들면은 그 작년 고점 대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반토막 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결코 싸지 않은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수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90%가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90%인데도 너무 비싼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다시 뭐 한 반토막 이상이 나야지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기업도 물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좀 그 아무거나 그 2020년처럼 네. 그렇게 아무거나 골라서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이제 잘 고르면 하여튼 싼 기업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시기에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치 투자라는 영역에서 네. 성장주는 배제가 됩니까? 그렇지 투자 대상으로서의. 네,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가치 네. 투자자들은 성장주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제 네. 저도 사실은 성장하는 기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네. 아까 시즈 캔디나 코카콜라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시즈 캔디나 코카콜라가 굉장한 성장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성장주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성장에 대해서 너무 큰 대가를 너무 많은 가격을 주고 사긴 싫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시즈캔디를 버핏이 인수할 때도 네. PBR 3배 인수했는데 그때도 이제 워렌 버핏이 막 덜덜 떨면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거는 아무리 좋은 성장이 보이는 기업이라도 좀 꺼린다는 측면에서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성장주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은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시즈캔디나 코카콜라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네. 돈이 뭐 아무런 돈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막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뭐 이익을 하나도 못 낸 상태에서 매년 뭐 수백억, 수천억의 적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값어치가 뭐 수조 원, 수십조 원, 뭐 100조 원까지 갔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찍으면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감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런 꿈에 의해서 성장이 부풀려진 이제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는 진짜 성장주라고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코카콜라나 시즈캔디 같은 성장주를 찾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성장주는 그렇게 단순히 그냥 꿈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는 성장이고 그런 성장이 외부 차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꾸준히 재투자를 하고 그 재투자가 다시 ROE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기업을 저희도 찾고 있고요. 이제 단지 그런 기업이 또 쌓여야 되는 거죠. PBR이 뭐 3배, 4배 이렇게 되면 네. 아무리 그런 기업이라도 또 사기는 힘들어서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사실은 성장주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목이나 뭐 섹터를 뭐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딱 정해놓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전통적으로 계속 그냥 저 PBR 그 저 PER을 계속 그냥 끌고 가는 섹터가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PBR이 0.3배 이게 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실 섹터가 있거든요. PBR 자체가 0.3배면 사실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자산 가치 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그 0.3배를 계속적으로 못 뚫고 올라가고 그게 또 빠져서 뭐 0.2배까지 예를 들어서 빠진다거나 오히려 그 영역에서도 더 빠지는 섹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거기에 대한 괴리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전통적인 저 PER, 저 PBR을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섹터들, 종목들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제 가치 투자자들마다 투자하는 대상이나 좋아하는 종목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게 두 가지를 한다 그랬는데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추정을 하고 미래 캐시플로우를 추정한 다음에 그거를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게 가치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PBR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과거에 벌어들였던 이익이 단순히 쌓여 있는 거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PBR이 낮은 기업이면 좋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과거에 벌어들였던 이익이 쌓여 있는 기업보다는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기업을 이제 저는 찾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 투자 방식이 정답은 아니라서 이렇게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저 PBR 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시는 가치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타임 프레임이 굉장히 기세요. 예를 들면 안 되면 뭐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런 기업들도 언젠가는 한 번은 오겠죠. 한 번 크게 네. 수익을 내는데 그때 정말 뭐 몇 배 수익을 내고 네.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섹터가 틀리고 투자하는 방식이 틀려서 어떤 투자가 정답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래 캐시플로우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 PBR 투자가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시기나 이럴 때는 네. 또 뭐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는 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워렌 버핏도 그 말을 한 것 같거든요. 본인이 모든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예측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나는 어떤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디는 안 된다 그걸 정확히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Circle of Competence 그런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 대표님의 Circle of Competence는 어디신가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 내수주가 저한테 좀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수출중 아니고 내수주요. 네, 네.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아, 음식. 네. 네, 네. 아, 역시 먹는 게 최고야. 네. 왜냐하면 이제 음식료 기업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먹어야죠, 사람은. 네. 좀 굉장히 비탄력적인 뭐 그런 산업이라서 음식료주라든지 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이 아니라 하여튼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좀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네. 이제 꿈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내 제약주 같은 경우는 탑5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뭐 1조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정도 되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지금 한 1조에서 2조 뭐 이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럼 뭐 그렇게 완전 싸지는 않네요, 그러면? 퍼가 어. 10에서 20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그 연구개발비를 1,000억 이상 매년 집행을 하고 나서 밸류를 그, 갖고 있으니까. 1조에서 2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2,000억에서 뭐 2,500억을 벌어서 그 중에 1,000억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쓰고 나머지 그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네. 사실은 2,000억 버는 기업이 1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하면은 그 그러니까 미래 매출이랑 수익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 확률상.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그 연구개발을 뭐 전혀 바보처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제 연구개발은 돈 쓰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성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이 제약 사업에서 성과가 나오려면 한 10년은 걸린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10년은 한 1,000억 이상 때려 박아야 이제 성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약사들이 뭐 한 5년, 6년 계속 1,000억씩 때려 박아 오.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몇 년이 지나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런 제약사들은 예를 들면 아까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R&D 파이프라인 한 두세 개만 가지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시가총액이 몇 천억, 뭐 몇 조 원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네네. 제약사들은 그냥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뭐 1천억을 벌고 그 중에 1,000억을 연구개발비로 쓰는데도 바이오 기업이랑 시총이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어떤 자기가 벌어서 돈을 그 미래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케이스가 사실은 한미약품이 그때 한번 그 시장을 줬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네. 준 게 네. 한미약품이 시작된 그 제약바이오 섹터에 한번 레이팅이 한번 나왔던 네, 기억이 네. 나고 이제 내수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뭐 이렇게 경험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오리올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뭐 초코파이 사 먹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음식료 업종들이 이제 내수주로 불리던 그런 시절이 아주 오랫동안 왔었죠. 근데 이제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초코파이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출 지표가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뭐 오리온이라는 회사를 뭐 펄을 뭐 5배 정도 주던 내수주였는데 그게 내수주가 수출주화 되니까 거기다 네. 멀티플 상향을 시장에서 네. 부여하고 당연히 수출이 많이 되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매출 규모라든지 네. 이익률이 또 증가되니까 멀티플 올라가면서 이익이 네. 증가되니까 엄청난 고밸류를 받은 몇십 배 오를 수 예,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네네. 주가가 올라가는 네. 네. 멀티플이 뭐 30배, 40배 예, 이렇게까지 뭐 그런 올라가죠. 경험을 봤기 때문에 네. 아마 말씀하셨던 그런 음식료도 그런 개념이 네. 있고 네.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또 약간 눈에 들어온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라면 같은 경우도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네. 회사들이 사실 수출 지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네. 가격 전가도 상당히 또 잘 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최근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가니까 아, 순이익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뭐 가격 전가를 계속 상반기에 해왔고 최근까지도 약간 올리고 있고 삼양이 이제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이제 9.7%인가 최근에 내수 가격을 또 라면 가격 올리니까 수출 가격도 또 올리겠죠, 그죠? 네. 뭐 그러면서 캐파 증설도 뭐 밀양이나 그쪽에
엄청나게 또 최근에 상반기에 하면서 캐파도 늘려놓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업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기업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예를 들면 이제 네. 라면 네. 얘기가 나와서 하나의 예를 그래 든 네, 거죠. 네. 연기 추가 역시. 네. 네.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국내에서 라면 신라면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량보다 해외에서 신라면 판매량이 더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농심이 이제 내수 기업에서 그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수 기업 중에서 그렇게 소위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제가 뭐 예를 든 것뿐이고요. 네, 제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기업들을 예를 드는 건데요. 네, 네. 제가 이제 뭐 꼭 그런 기업만을 찾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바텀업 투자자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하여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을 투자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투자를 안 했던 기업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기업들, 예를 들면 뭐 IT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이나 뭐 또는 뭐 게임 회사라든지 또는 뭐 엔터 회사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제가 잘 몰라서 투자를 안 했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네.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회사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뭐 일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히 뭐 섹터를 가리거나 이러진 않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이면 저는 가리지 않고 뭐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경영진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당연히 경영진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소위 XX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 네.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좋은 경영진, 나쁜 경영진? 네. 사실 이제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성장도 투자를 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분이 필립 피셔라는 분인데요. 네네. 그 필립 피셔가 또 경영진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약간 그 필립 피셔나 워렌 버핏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이 그 경영진의 자질이나 그런 거를 평가를 하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네. 또 이제 그런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예를 들면 경영진이 좋아서 이 기업이 잘 됐다기보다는 기업이 잘 된 기업을 찾다 보니까 그 경영진도 좋아 보이는 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경영진의 능력이 좋아서 이제 그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기업의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경영진이 좋은 거를 또 하나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중으로 그 평가를 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한 얘기인데요. 더블 카운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경영진의 능력으로 기업이 좋은 건데 그걸 높게 평가하면서 경영진을 또 높게 평가하면 이중으로 이제 평가를. 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도 뭐 좋은 경영진이 경영하는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어떤 경영진이 좋은 경영진인지는 사실은 좀 그 일반인이 알기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경영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채기는 그건 매우 어렵다라는. 저희들이 이제 그 경영진을 알려면 결국은 이제 미디어에 노출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그 경영진을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언론에 그렇게 나온 이미지하고 또 실제 하는 거랑 많이 뒤에 다르다는 이미지가 다른 경우도 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인이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관상을 보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저희 댓글에 보니까. 좀 전에 이제 반도체 스타디를 좀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항상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투자를 잘 하지는 않았었는데. 뭐 쉽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문득 드는 이제 질문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삼성전자는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하여튼 이제 저는 네.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IT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잘은 모르지만 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다른 가치 투자자 분들도 네. 약간 좀 거부감이 있으실 텐데요. 네. 사실은 뭐 워렌 버핏도 얘기를 한 거고 성장도 가치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건데 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캐시플로우는
결국은 성장을 하면 더 많은 캐시플로우를 벌어들일 테니까 네. 이 성장도 결국은 가치 평가를 하는 그냥 하나의 요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성장주, 가치주를 구분하는 건 아니고 이 기업이 하여튼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벌어들일까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반도체 수요라는 게 네. 끊임없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전기차가 되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훨씬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렇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자가 증가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이제 그 반도체 영역은 공급자가 이제 딱 제한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물론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지금 이제 더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삼성전자도 당분간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퀀트쟁이로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당연히 이제 가치 평가를 하시면서 정량적인 것도 보시고 정성적인 것도 보실 텐데 그 지표 같은 거는 어떤 거를 가장 많이 보세요? 이제 굳이 이제 지표로 보자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미래 기업들이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를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데 네. 그 가치 대비 싸게 우리가 사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 이제 그걸 지표로 하면 퍼 지표가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퍼가 그냥 하나의 수치로만 있을 걸로 이제 잘못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퍼를 어떤 이익을 가져다가 내가 퍼를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수많은 다른 퍼가 나올 수 있는 네. 거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기업의 평균 이익을 가지고 퍼를 구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 3년 후에 이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을 가지고 퍼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퍼들이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한 2, 3년 후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벌 수 있을지를 가늠을 해보고 그 이익 대비 싼 기업을 찾은 거니까 2, 3년 후 이익에 퍼를 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 3년 후에 퍼가 어느 정도면 싸고 어느 정도면 비싸다고 보통 보시나요? 이제 그게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금리가 뭐 1% 수준이었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는 퍼가 조금 높아도 상관이 없을 텐데 네. 지금은 금리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정기예금 금리가 뭐 4% 중후반으로 올랐으니까 내가 4%짜리 정기예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굉장히 더 싸야 되는 거죠. 그 4.5% 은행금리보다 내가 더 수익을 내야 되니까 내 기대 수익이 더 높은 기업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더 성장하고 거기에 비해서 더 싼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요. 근데 하여튼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는 한 퍼 10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업의 ROE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고 ROE나 성장성이 높다고 하면 10배에서 이제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10배에서 좀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서 퍼를 좀 더 낮게 보고 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주가가 시장도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시장의 바닥을 아무도 알 수 없고 뭐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인 걸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시점을 봤을 때 싸다고 느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면 뭐 좀 많이 빠져는 있지만 아직도 어떤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빠져 있다고 해서 싼 건 아닌 것 같다. 네, 뭐 그런 네. 현상이 있는지 네, 좀 궁금은 네, 합니다.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고점 대비 빠진 기업이 많긴 하지만 네. 일부 기업은 여전히 아직도 꽤 비싼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안 빠졌어도 뭐 충분히 싼 기업이 네. 있을 수 있어서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작년 6월 이후로 지금 계속 시장이 하락을 해서 네. 가격 메리트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20년 수준으로 그렇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할 정도로 그렇게 싼 기업이 그때만큼 많지는 않지만 네. 지금 이제 싼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충분히 싼 기업들도 찾아보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뭐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의 뭐 펀드가 주어진다면 네. 분할 매수를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어떤 영역이다라고 생각. 물론 이제 네. 종목마다 다르겠죠. 뭐 지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을 내가 담느냐의 문제긴 하지만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조금 싸다고 느껴지는 종목이 좀 네. 많아 보여서 네. 네. 지금 정도라면 분할로 조금 이제는
좀 담아볼 수 있다라고 뭐 펀드 운용을 하실 수 있는 스타트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네. 아니면은 지금도 좀 싼 게 많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좀 더 싸져야만이 우리가 뭐 펀드 운용에서 조금 새롭게 이제 담아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네. 판단하신지 그게 또 되게 네.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시점에서. 네. 그 아까 이제 워렌 버핏이 그 시즈 캔디를 투자를 하면서 내가 향후의 경제 전망이나 금리 인상, 인플레를 네. 예상을 했다고 하면 네. 못 샀을 거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향후의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네. 그냥 지금 수준에서 싼 기업이 많으냐 아니냐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지금 돈이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새로 돈이 주어지면 네. 이 종목을 살 것이냐가 중요한데 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가 음. 주식 비중이 뭐 한 90% 초반 정도 되거든요. 네. 하여튼 뭐 다시 지금 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네. 뭐 한 80%는 곧바로 투입하지 않을까. 현재 예, 시점에서 네, 현재 네. 우리나라 시장의 네, 네, 네. 종목이나 네. 지수단에 대한 네. 환경에서 어떤 뭐 그렇다면 꽤나 좀 빠져 있다라고 느끼시는 네, 듯한 네, 네. 뭐 뉘앙스를 제가 받는 네.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처럼 빠지면 더 좋긴 할 텐데 네, 네. 사실은 이제 그때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네. 또다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는 네.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라서요. 네. 만약에 지금 그렇게 8, 90%를 투자했는데 네. 정말 2020년처럼 그런 극단적인 하락이 또다시 오면 뭐 좀 아쉽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거 역시 바닥에 잡으려는 욕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꼭지에 팔 수 없듯이 바닥에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뭐 제 기준으로는 하여튼 그 정도의 자금은 지금 투자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2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지수가 1800 가면 1800 가서 살 수 있을까요? 1800 가면 1500 갈 것 같은 느낌이 더 들 것 같고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그렇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렇고 그래서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싸다 보이는 종목은 그래도 좀 이제 한 번에 사지 말고 또 분할로 좀 장기로 네, 봤을 때 예, 좀 모아가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일 것 같고 뭐 너무 단기에 뭔가 큰 수익을 바라는 어떤 그런 플레이가 만만하지 않겠지만 좀 길게 본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는 시기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시장인 것 같긴 해요. 또 네. 당장 또 살려니 손이 정말 안 나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섹터가 좋아 보이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싼 기업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2020년처럼 아무 기업이나 골라 담아도 되는 그런 네. 시장은 또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시기는 좀 밸류에이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져서요. 네. 사실은 일반인이 그냥 주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투자를 할 시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나도 같이 투자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혹시 뭐 어드바이스가 있나요? 아니면 이 책은 꼭 읽어봐라 뭐 등등. 네. 네. 그거는 뭐 강 작가님도 많이 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 가치 투자를 할 때 이제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그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다른 뭐 그런 주위 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거나 이런 게 저는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강 작가님 뵌 것도 그 투자 모임에서 제가 밸류 리더스에서 네, 배웠죠. 네, 뵀었거든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런 모임을 같이 하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투자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은 10월 말에 사신다고 하셨죠? 네네. 네. 예. 또 제가 관리자니까 또 10월 말에 사시는지 제가 또 확인하고. 그럼요. 예. 지금 4시 전에 이제 어떻게 사고 어떻게 들어갈지 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만명 앞에서. 예. 네. 예. 아무튼 제가 관리자로서 이 강 작가님이 10월 말에 정말 들어가시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저도 PB니까 이렇게 회사를 갖다 탐방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PB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탐방 갔을 때 보는 포인트가 있긴 해요. 뭐 이 회사 관련된 IR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갔을 때 어떤 부분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 어떤 뭐 회사를 또 탐방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가죠. 예, 그런 쪽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을 갔을 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로 보시는지. 물론 이제 기업의 IR을 듣는 것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네, 회사가 네.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내년에 좋아지고 뭐 설비 투자가 어떻게 했고 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뭐 리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할 텐데
가셨을 때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또 두는 어떤 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한 팁을 한번 주실 수 네. 있을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고 네.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수학을 잘하려면 뭐 어떤 거를 잘 보면 되느냐.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꾸준하게 정석 풀고 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네.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떤 기업을 잘 알려면 그 기업을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그 기업을 공부를 해야지 그 기업을 내가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탐방 한번 가가지고 그 기업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을 투자를 했는데 20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기업들이 이제 쌓여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기업을 탐방 간다고 해도 그 기업을 물론 이제 지금 신규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 탐방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미 뭐 수차례 탐방을 갔던 기업을 다시 탐방을 가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나 뭐 한 번의 탐방으로 그 기업을 아는 거는 좀 쉽진 않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기업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삼성전자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님이 네. 그 직원 그 호텔 신라 직원한테 질문을 하나 던진 게 있어요. 호텔 신라 임원한테 호텔업의 본질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원이 호텔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입니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더니 이건희 회장이 다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막 해외 호텔들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심을 한 끝에 호텔업의 본질은 그 네, 뭘까요? 장치 산업과 부동산업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 부동산 말려고 했는데 발음 맞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을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몇 개 읽고 유튜브 몇 개 보고 이 기업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택도 없는 얘기고요. 네. 이제 이런 것처럼 그 호텔업의 본질이 서비스가 아니라 장치 산업이고 부동산업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기업의 업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게 한두 번 기업을 뭐 탐방 가고 리포트를 읽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오랫동안 그 기업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지. 그래서 아까 이제 강 작가님도 워렌 버핏의 서클 오브 컴피턴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렌 버핏조차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뭐 그런 수준까지 기업을 알기는 좀 힘들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걸 파악하려는 노력을 좀 끊임없이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새로운 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을 내가 20년 했다고 해서 뭐 제조업에 대한 기술을 가진 분은 20년 하면 장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근데 이 주식은 20년 했다고 장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제 공부도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든 게 좀 주식시장이 그렇기도 한 것 네.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치 투자가 좋은 거는 가치 투자는 결국 이제 기업을 공부하고 기업을 이해하는 거라서 네. 계속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떤 기업에 대한 이해가 이제 계속 쌓여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이제 수학 정석을 아까 공부하는 것처럼 오래 할수록 지식이 쌓이고 그게 이제 수익으로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이게 가치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접근해서 또 골라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긴 시계열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께서 오셔서 많은 뭐 인사이트를 보여주셨고요. 조만간 또 다시 한번 오셔서 좋은 기회에 또 장이 좀 변할 때 어떤 게 또 변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알려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